네, 이 모성보호제도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고용보험법 등에 정해져 있는데요. 이 모성보호제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산전후 휴가인데요. 한 사람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노동계약이나 고용 형태,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에 그리고 출산 후에 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렇게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산전 후 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하는 거죠. 연차 유급 휴가처럼 시기 변경권 이런 거가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아요. 뭐 시기 변경권이라는 게 그렇죠. 지금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휴가를 가는 건데 사용자가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사업이 바쁘다고 해서 아이가 늦게 나오는 거, 아이가 기다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 변경권 이런 건 인정될 수가 없겠죠. 자, 위반하면 위반한 사용자 있죠. 사용자가 위반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휴가 기간은요 90일인데요. 이 쌍둥이 있죠. 그래서 새 쌍둥이 넷 쌍둥이 이러면 산모가 태아가 하나인 경우보다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쌍둥이, 그러니까 다태아라고 하는데요. 이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노동자는 120일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쌍둥이면 더 늘어나냐? 물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쌍둥이, 새 쌍둥이, 넷 쌍둥이 포함해서 이 쌍둥이들은 120일까지 휴가가 보장이 됩니다. 네, 출산 전의 휴가를 산전 휴가, 그 다음에 출산 후의 휴가를 산후 휴가라고 하는데요. 이걸 합쳐서 산전 후 휴가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산전에 며칠, 산후에 며칠을 쓸 건지는 이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결정을 하는데요. 다만 산후 휴가가 45일 그리고 이제 다태아인 경우에는 60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예정일보다 늦게 나와서 산후 휴가 일수가 45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남은 휴가 일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45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산전에 40일 그리고 산후에 50일 이렇게 산전후 휴가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예정일을 보고 이제 산전 40일 그리고 산후 50일 이렇게 이제 딱 구분을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예정일보다 한 열흘이나 늦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산전 후 휴가가 이제 원래 계획하고 많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산전에 50일, 산후에 40일이 돼버리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5일을 추가를 해서 산후 45일을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노동자의 산전 후 휴가는 모두 그러니까 휴가 기간은 95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일이 늘어났으니까 95일이 됩니다. 자, 이때 이 늘어난 5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산전 휴가보다 또 이 산후 휴가를 길게 잡는 게 이제 보통인데요. 산후에 45일 만에 이 직장에 복귀한다는 게 사실 참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산후 조리 기간이 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네,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이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다거나 또는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40세 이상의 고령 임신인 경우에는 이 산전후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좀
그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그래도 산후에는 무조건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 횟수는 그 제한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쪼개 쓸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건 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자, 휴가 기간 90일 중에요. 이 최초 60일은 유급, 나머지 30일은 무급입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75일은 유급, 45일은 무급이고요. 이 무급인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태아를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에도 휴가를 줘야 하는데요. 보통 이걸 유사산 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자연 유산인 경우에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좀 달라지는데요. 네, 11주 이내에 유산하는 경우에는 5일이고요. 네, 12주에서 15주 사이에는 10일, 그리고 16주에서 21주 사이에는 30일, 22주에서 27주 사이에는 60일, 그리고 28주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28주가 넘어가면 90일이 인정이 됩니다. 네, 그 강의 안에 보면 이렇게 했는데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이 좀 근로기준법이 이번에 개정되기 이전에 이랬다는 거고요. 현재는 임신 16주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16주 이내라도 이 유산이나 사산하는 경우에는 휴가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신 16주 이후라는 거를 이제 빼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네, 그냥 유산 사산을 하는 경우에는 16주가 되지 않더라도 이 휴가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5일, 10일 뭐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죠. 자, 이 유사산 휴가의 경우에는요, 이 휴가 기간 있죠. 휴가 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유산하거나 또는 사산한 날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그 휴가를 청구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휴가 기간이 단축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임신 기간이 16주에서 21주 사이에는 그 유사산 휴가 일수가 30일인데요. 이 유사산하는 날부터 30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산한 날로부터 열흘 이후에 신청을 했다면 이때는 휴가 일수가 20일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산한 날로부터 뭐 이제 며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유사산 휴가는 여성 노동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부여가 되는데요.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명시적으로 청구했는데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산전후 휴가 이 벌칙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이게 그렇게 이제 부과가 되고요. 자, 여성 노동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다는 사실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증명해야 하는데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유산, 사산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유사산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유사산 휴가 시의 급여는 산전후 휴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그래서 최초 60일은 유급이고 또 고용보험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사산 휴가는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그 임신 기간에 따라서 차등 부여되고요.
인공 임신 중절의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허용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자보건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인공 임신 중절의 경우에는 유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낙태죄 폐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연차 휴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허용된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요. 자,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서 의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법상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허용되는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그거하고 이제 낭성섬유증, 그리고 그 밖에 유전성 질환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그런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연골무형성증은 이 성장판에서 연골이 장골로 바뀌는 과정에 이상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뼈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천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질병인 거죠. 그리고 낭성섬유증은 이 염소 수송을 담당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신체의 여러 기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선천성 질병이라고 하네요. 네,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뭐랄까 안 좋은 질병인 것 같죠. 네, 제2호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여기서 전염성 질환은 풍진, 그러니까 풍진이란 게 풍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건데요. 미열과 홍반성 구진, 림프절 비대를 특징으로 하는 급성 감염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백과사전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톡소플라즈마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뭔지 그렇죠? 그래서 이 질병은 뭐냐면 원충의 일종인 톡소플라즈마, 그러니까 이제 톡소포자충이라고 하는데 이 톡소포자충을 매개로 발병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임신 중에 감염될 경우 유산과 불임을 포함하여 태아에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의 한 가지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이 풍진과 톡소플라즈마증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의학적으로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그런 전염성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요. 네, 제3호는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이고요. 제4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네, 마지막으로 제5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수술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아직은 그렇다는 거고요. 이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바뀌긴 하겠죠. 바뀌긴 할 텐데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이 낙태를 임신 몇 주 이내의 경우로 허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쟁점으로는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게 이 자기 낙태죄라든가 또는 의사가
산모의 부탁이나 승낙에 의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형법 속에 있는 모든 낙태죄를 폐지하자 하는 이런 주장인데요. 뭐 그렇게 되면 이 산모의 부탁이나 승낙 없이 그 낙태를 시킨 사람에게 적용되던 그런 낙태죄, 이게 부동의 낙태죄인데요. 이 부동의 낙태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상해죄라든가 폭행죄로 처벌을 하자라는 것 같은데요. 이 상해라든가 폭행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데요. 글쎄요, 이 문제, 그러니까 이제 부동의 낙태죄까지 폐지해야 하는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임신 기간 동안 이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 취해야 하는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인데요. 먼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는 시간 외 노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노동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요. 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가벼운 종류의 노동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건 이 임신 중인 노동자의 요구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데요. 노동자가 요구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가 종래의 업무에 그대로 사용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임신한 노동자가 정기적인 건강 진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건강 진단을 위한 시간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건강 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서 그 임금을 삭감할 수도 없습니다. 네, 임신 12주 이내에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요. 또 임신 36주 이후에는 조산의 위험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이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게 되면 사용자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단축한 후에 이 노동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하고요. 역시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네, 임신 출산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할 수 없겠죠. 사용자는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 노동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산전 후 휴가가 끝나면 이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요.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사용자는 또 산전 후 휴가 기간이나 휴가 후 30일 동안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요. 네, 여기에 또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임신 출산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그 임신퇴직제, 출산퇴직제, 그 혼인퇴직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동계약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노동계약은 당연 무효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돼요. 자, 임신 출산하는 여성 노동자에게만, 그죠? 그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게만 휴가가 부여돼서는 안 되겠죠. 자, 임신한 여성을 돌봐야 하는 배우자에게도 휴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련된 제도가 이 배우자 출산 휴가인데요. 전에는
그러니까 5일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모두 5일 범위 내에서 최소 3일 이상 주도록 했고요. 그 최초 3일만 유급으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2019년 8월 27일 이때 이제 법률이 개정되면서, 네, 10일에, 그러니까 총 1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요. 또 10일 모두 유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그 30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90일로 변경이 되었어요. 네, 출산 이후에 사용하는 게 좀 일반적이지만 출산 준비 같은 걸 좀 고려해서 출산하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뭐 이제 출산하기 전에 그 시작하는 거, 그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휴가 기간은 그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한 번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으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겁니다. 출산 휴가 기간 그 10일은 모두 유급인데요. 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이 중소기업은요, 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에 대해서 출산 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네, 출산 휴가가 유급이긴 하지만, 이게 유급이긴 한데, 이 연차 휴가, 그러니까 연차 유급 휴가와 좀 다른 게, 이 출산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수당이나 임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급 휴가지만, 그 이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서 그 뭐 임금이 지급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날아가는 거죠. 임금으로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연차 휴가와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거부한다거나 또는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산전후 휴가 90일 중에 최초 60일은 유급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는 이 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무급인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의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네, 강의안에 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관한 표가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을 말해요. 그래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고요. 반대로 이 대기업 있죠. 큰 대기업의 경우에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그 이후 30일은 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임신한 여성 노동자는 누구나 이 출산 전후에 산전후 휴가를 다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먼저 산전후 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그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네, 이것을 피보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보험 기간 중에서 그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그러니까 이제 급여가 지급된 날, 네, 급여가 지급된 날을 이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급 휴일을 제외한 날수를 말하는 건데요. 자, 일주일에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이틀이 휴일인 경우에 이틀 모두 유급이면 그 일주일에 7일 모두 피보험 단위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유급 휴일이고 또 하루는 무급 휴일이라면, 자, 일주일에 7일 중에 피보험 단위 기간은 6일이 되는 거죠. 자, 이 피보험 단위 기간은
현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까지 다 통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그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실업급여를 받은 그때 있죠. 그 이후부터 따로 이제 계산을 해요. 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노동자가 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서 이 산전 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면 사용자가 최초 60일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전 후 휴가 급여는 이 휴가가 시작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중에는 30일을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휴가가 시작되고 60일이 경과한 이후 그러니까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이 12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제척기간은 법이 정한 권리의 행사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비슷한 제도가 있었죠. 네, 이 소멸시효가 비슷한 제도였는데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였죠. 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좀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좀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산전 후 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 12개월의 기간은 제척 기간이고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산전 후 휴가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네, 요거 꼭 알아두세요. 12개월은 제척 기간이고 이 12개월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산전 후 휴가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산전 후 휴가 급여는 산전 후 휴가 개시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액수가 지급이 되는데요. 네, 급여의 최고액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90일에 600만 원, 대기업의 경우에는 30일에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최저 금액은요, 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1년 최저임금 월급액은 182만 2,480원이니까요. 산전 후 휴가 급여는 최저 182만 2,480원에서 200만 원 그 사이에서 지급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이 넘는 노동자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산전 후 휴가에서 유급인 그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200만 원과 그 다음에 통상임금의 차액을 그러니까 추가로 지급해야 지급해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고용보험에서 매월 20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산전 후 휴가 급여가 지급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처음 60일은 유급이니까 첫 두 달은 30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는데 200만 원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받은 차액 100만 원, 이 100만 원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만일에 사용자가 이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달은 무급이기 때문에 무급이니까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200만 원이 이제 전부인 거죠. 자, 대기업의 경우 유급인 60일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니까 뭐 이런 차액 문제 같은 거는 생기지가 않겠죠. 산전 후 휴가 기간 동안 사용자가 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것을 산전 후 휴가 급여와 합산을 합니다. 그리고 합산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액수만큼 산전 후 휴가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데 사용자가 산전 후 휴가 기간에 그 기간에 2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산전 후 휴가 급여 최고액이 월 200만 원이니까 사용자가 준 200만 원과 산전 후 휴가 급여 200만 원을 더해 보면 400만 원이죠. 이 400만 원에서 통상임금 3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전 후 휴가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때 이 차액 1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만 원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이 돼서, 그러니까 이 통상임금이 오른 거예요. 지금 이 산전 후 휴가 급여를 산정을 할 때는 산전 후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이제 임금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이 돼서 그래서 사용자가 이 인상된 금액과 그 이제 산전 후 휴가 급여 사이의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자, 그럴 때는 이제 그 산전 후 휴가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올라서 돈을 주는 경우에는 그때는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밖에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인데요. 먼저 생리휴가입니다. 이 생리휴가는 여성 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매월 하루씩, 그러니까 월 1일에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유급휴가였는데 2003년 9월 15일 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이게 무급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게 꼭 뭐 잘한 일인지 그거는 좀 모르겠고요. 어쨌든 유급이었는데 2003년에 이게 이제 무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생리휴가는 연령, 뭐 노동 형태, 뭐 직종이나 소정 노동일의 개근 여부,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실상 생리 중인 여성 노동자가 청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생리 현상이 없는 뭐 트랜스젠더라든가 임산부, 폐경이나 또는 이제 자궁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은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리휴가 말고 어떤 그렇죠. 병원 검진을 위한 다른 휴가 제도가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이런 경우에도 임산부의 경우에,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 건강진단 시간을 지금은 부여하고 있는데 그전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 생리휴가를 그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어떤 건강진단을 위한 그 휴가로 이렇게 대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좀 이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기준은 그래요. 원칙적으로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가 그때 청구를 해야 비로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월차 휴가처럼 뭐 이제 적치 분할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달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생리휴가의 휴가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또 이제 생리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뭐 휴가계 또는 휴가원 제출을 의무화한다든가 또는 생리휴가 가능 요일을 지정하는 거 또는 이제 특정일에 대체 휴무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은 모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리휴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역시 요 생리휴가 규정 이거 사용자의 의무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 이걸 줘야 합니다. 이것을 수유시간 또는 육아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휴게시간과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젖먹이 아이가 있으면 충분하고요. 뭐 혼인을 했느냐 뭐 친자냐 아니냐 이런 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연 뭐라고 하죠? 모유수유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제 사용자가 노동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서 1일 1회 1시간의 육아 시간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을 그러니까 30분씩 두 번 이렇게 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합쳐서 1시간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요. 또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정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늦게 출근해서 30분 일찍 퇴근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1시간 늦게 출근해서 뭐 정시 퇴근하거나 반대로 정시 출근해서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거 뭐 어떠한 저기로 활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육아 시간 그러니까 이 수유 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 그러니까 이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이 돼요. 네, 갱내 노동 금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터널 안에서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18세 미만인 노동자와 이 여성 노동자는 이 갱내 노동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갱내 노동이 주로 문제가 됐던 게 이 아동 노동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동 노동이라고 했을 때 가장 그러니까 악명을 떨쳤던 게 바로 이 갱내 노동. 그러니까 탄광이죠. 탄광 노동이었던 거죠. 이 탄광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갱도를 만들고 그 갱도 안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년 노동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려면 이 갱도가 좀 크고 또 넓어야겠죠. 자, 이렇게 크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도를 작게 만들고 아이들을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석탄을 캐는 건 어른들이 해요. 하지만 석탄을 담아서 옮기는 건 애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몸집이 작으니까 이 좁다란 갱도 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옮기는데 딱인 거예요. 이게 이제 100년 전, 뭐 200년 전의 노동 현실이었고요. 애들뿐만 아니라 이 남성 노동자보다 그러니까 몸집이 작고 또 임금을 적게 지불해도 되는 그러니까 좀 임금을 적게 줘도 되는 이 여성들도 그러니까 많이 이런 노동을 시켰어요. 이렇게 이제 이전 세기에 이렇게 만연했던 게 이 아동이라든가 이 여성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었고요. 또 이게 강제 노동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 노동자와 이 여성 노동자의 갱내 노동을 금지시킨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모성 보호를 위한 목적도 좀 있었던 거죠. 갱내 노동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게 또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각 호의 규정을 좀 한번 보죠. 그러니까 갱내에서 일을 하더라도 뭐 이제 항시적인 게 아니라 좀 일시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예, 그 대상 업무로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주로 그러니까 의료인들의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신문, 출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 취재 업무. 네, 기자나 그렇죠? PD들이 언론 보도를 한다거나 뭐 이제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술 연구를 위한 조사, 네, 연구원들이죠. 관리 감독 업무. 이 경우는 그렇죠. 이 경우에는 관리자죠. 그러니까 노동자라기보다는 사용자 쪽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실습 업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성이나 18세 미만의 미성년 노동자도 이 객내에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인데요. 이 육아휴직은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무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쓸 수 있느냐 하는 걸 텐데요. 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시기 변경권은 허용되지 않겠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요.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분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도 가능하고요. 또 육아휴직은 이 노동자의 권리이니까 부모가 모두 노동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1년씩 그러니까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자녀, 양자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요.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가 없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죠. 먼저 사용자는 이 육아휴직을 마친 노동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자, 원직 복직을 보장해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이나 승진, 승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네,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선 제외가 되죠. 자,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다거나 또는 육아휴직 기간에 그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 있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이제 해고하거나 해직 기간에,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 휴직 기간에 노동자를 해고한 그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육아휴직 이후에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직무에 복직시키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인데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임금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지급하겠다 뭐 이렇게 규정을 했다면 당연히 여기에 따라야겠죠.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이 사용자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이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30일 미만의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가능한 거죠. 네,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직장을 옮긴 거죠. 이 경우에는 그 이직을 했을 때, 그 직장을 옮겼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급여가 또 감액될 수가 있고요. 거짓이라던가 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도 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네, 육아휴직 급여는 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그러니까 2021년 4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육아휴직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가 있고요. 육아휴직이 끝나는 그 내년 2022년 4월 30일이죠. 그러니까 이날부터 12개월 이내, 그러니까 그 내후년이 되죠. 내후년이 되니까 2023년 4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는데요. 이게 매달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도 없고 또 급여도 지급되지 않아요. 네, 산전후 휴가급여나 이 육아휴직 급여 모두 사업장이라든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그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게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고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그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게 되는 걸까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한 노동자가 이 고용보험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인데요. 이처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요.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처음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그리고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이 됩니다. 네, 액수로 했을 때는요, 이 육아휴직 급여의 최저액은 70만원이고요. 최대는 3개월까지 150만원, 그리고 4개월부터는 120만원입니다. 자,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100% 모두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이 75%만 지급되는데,
만일 이 75%가 급여 최저액인 70만원보다 적으면 이 최저액인 7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 있죠? 25%는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합산을 해서 일시불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특례가 인정이 되는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그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3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는데요. 이때 급여의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자, 이 제도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하고요. 또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에도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상한액은 250만 원까지입니다. 다음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요. 그리고 7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 그리고 상한액은 120만 원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제도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에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이 단축된 노동을 제공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전일제 육아휴직과 보완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자녀라든가 그 기간은 이 전일제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 그 노동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합산해서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를 양육하는 노동자는 전일제 육아휴직을 한번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후에 노동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35시간 이내로 하는데요. 물론 당사자의 합의로 15시간 미만 또는 이 35시간 이상 그 이상이 되더라도 당연히 그 단축의 노동시간 단축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단축 후에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이제 35시간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이 육아휴직 장려금이나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같은 그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뿐이죠. 네, 노동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이 안 된다거나 또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대체 인력의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 성격상 노동시간을 분할하는 게 곤란하거나 노동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이 노동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육아휴직을 해야겠죠. 네, 사용자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다거나 또는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네, 연장 노동을 좀 제한을 하고요. 그래서 노동 시간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 외에 노동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 노동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자, 사용자가 노동시간의 단축을 거부하는 게 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이 서면 통보라든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협의 의무, 이런 협의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지금까지 본 벌금 부과였는데 이 과태료는 벌금하고 좀 성질이 달라요. 벌금은 형벌이지만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행정관청에서 행정법적 어떤 그 단속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이때 이제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하는 게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 과태료는 행정벌이라고 하고요. 벌금은 당연히 형사 재판을 통해서 부과가 되는 거니까 형벌이죠. 네, 그래서 육아기 그 노동시간 단축 기간 중에 노동 조건 있죠. 이 단축 기간을 정하고 단축을 하게 되면 이 노동 조건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위반하면 역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또 임금이나 연차휴가 같은 노동 조건을 이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 그러니까 육아기 노동 시간 단축을 이유로 노동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자, 상여금이라든가 또 성과급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그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으로 그 정한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적어도 노동 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이 노동 조건을 좀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이 또 부과가 돼요. 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이 기간에는 연장 노동을 시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초과 노동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이런 불리한 처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무처를 아주 멀리 이렇게 옮기게 하는 그 원거리 전보 이런 건 어떨까요?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저기 이제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상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버리는 거, 그런 건. 자, 사회 통념상으로 보았을 때 이 노동시간 단축 전 노동 조건이나 근무 환경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이제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그건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을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이건 그 근무 환경이 엄청 그 불리하게 변경되는 거죠. 이것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또는 이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시간 단축 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위반하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는 고용보험에서 이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급여가 또 지급이 됩니다. 네, 가족돌봄 휴직인데요. 이 가족돌봄 휴직은 2007년 12월 21일 이 남녀고용평등법
이건 이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 노동자가 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이런 가족이, 그러니까 노동자의 이런 가족이 네,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때 쓸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또 이 가족 돌봄 휴직과 함께 이 가족 돌봄 휴가도 있는데요. 이 가족 돌봄 휴가는 2019년 8월 27일에 가족 돌봄 휴직과 그 같은 사유로 사용할 수 있게 신설된 휴가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자가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데요. 이 가족 돌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제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노동자의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경우라든가 뭐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가족 돌봄 휴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용자는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그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사용자가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그걸 좀 조정한다거나 뭐 연장 노동을 제한하는 것 또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라든가 뭐 탄력적 운영과 같이 좀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것 또는 그 외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그런 지원 그런 조치들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가족 돌봄 휴직은 1년 동안 그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분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분할해서 사용할 때는 그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하고요. 이 90일의 휴직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니까 올해 90일을 사용했더라도 다음 해인 또 다음 해에 또 90일 사용이 가능해요. 1년의 기준은 이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2020년 에서 90일 쓰고 2021년 90일 쓰고 2022년 90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사업장 있죠. 그 회사의 회계 연도라든가 뭐 입사일 또는 뭐 노동계약의 기간 그런 것처럼 회사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맞춰서 이 90일을 좀 산정을 하는 거고요. 휴직 기간은 그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는데 이게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는 제외가 됩니다. 네, 가족 돌봄 휴가는요. 이거는 1년 동안 10일까지 그러니까 열흘까지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날을 단위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이게 이제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시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 돌봄 휴가 10일을 사용했다면 그 후에 가족 돌봄 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80일이 되는 거죠. 가족 돌봄 휴직을 이유로 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가 없겠죠. 네, 여기에 위반한 사용자는 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휴직 또 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돌봄 휴직이라든가 가족돌봄 휴가 기간 그건 원칙적으로 무급이니까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게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자, 가족돌봄 휴직과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당연히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자, 가족돌봄 휴직이라든가 이 가족돌봄 휴가 대신에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이 가족돌봄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보다 훨씬 더 넓은데요. 이 가족돌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또 은퇴 준비나 학업을 위해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출석 인증 과제인데요. 이 중간 시험 기간과 좀 겹치다 보니까 좀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7주, 8주, 9주 이렇게 3주 동안에 3주간의 출석 과제를 그냥 1회로 그러니까 통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냐 그러면 9주차 과제 제출일까지 제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주차 과제 제출일이 4월 30일이니까요. 7주, 8주, 9주 이렇게 합쳐서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네, 이게 뭐냐면 그래서 7주, 8주, 9주 세 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쳐가지고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9주차 수업 주제가 이 업무상 재해 또는 이제 보통 산업재해, 줄여서 산재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강의 안에 이 업무상 재해편에 보면 이 판례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판례들을 좀 읽어보고 그 중에 좀 가슴에 많이 와닿는 그 판례를 하나 골라서 이 산업재해에 대한 느낌, 산재 사건을 접했을 때 그 느낌을 좀 간단하게 적어주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 강의 안에 있는 판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접하는 산재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산재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인가 하는 거 이런 거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7주, 8주, 9주 이렇게 3번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이게 이제 9주차 과제 제출일까지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중간 시험 잘 보시고 중간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 네, 학기 초에 공지했던 것처럼 우리 노동법 과목은 그러니까 지금 요 시험 기간에 시험을 보지 않고요. 나중에 기말 시험과 통합을 해서 좀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약간의 그 이제 시험 준비 기간을 거치고 그래서 시험을 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네, 중간 시험 모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실업급여입니다.